만약 당신이 위의 글에서 비일관적인 점을 재빨리 알아챘다면 특별히 당위적이라는 결론적인 문구에 주의를 쏟게 될 것이다. 언뜻 보면 이것은 현실을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분명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은 매슬로우가 잘못 쓴 게 아니다. 대신에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는 전반적인 경향성의 한 측면으로서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간단히 말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한다는 매슬로우의 견해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기 실현하는 사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후 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비록 자기 실현하는 사람이 실제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 해도 그런 사람 역시 전체적으로 관습적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별나거나 진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관습적인 모습들은 어깨에 가볍게 걸친 망토 같아서 필요하면 언제든 쉽게 벗어 던질 수 있다. 관습이 망토 안에 존재하는 더 깊은 수준의 사고와 감정까지 구속하진 않는다. 관습이 이 망토 안에 존재하는 더 깊은 수준의 사고와 감정까지 구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고와 감정이 행동을 유도하므로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가장 관습적으로 행동할 때조차 그리고 결과를 위해 인위적으로 혹은 긴장하지 않고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유와 자발성이 그 실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깊이 뿌리내린 자유는 매슬로우가 이렇게 깊이 뿌리내린 자유는 매슬로우가 자유성, 문화와 환경에서의 독립, 그리고 사회화에 대한 저항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자율성, 문화와 환경에서의 독립, 사회와의 저항 이렇게 기술했대. 오랫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경우 음식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맞춰 춤을 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미 배가 부른 상태고 먹을 음식이 늘 옆에 있다면 음식에 대한 욕구는 당신을 지배할 만큼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결핍, 동기도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고와 행동은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인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이다.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만큼 당신은 사회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특성에 맞는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모든 사회는 복잡하고 때로는 비일관적인 보상과 처벌, 유인과 배척,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이용하여 결핍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획일적인 형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신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내적 제어와 자발성 덕택에 철저하게 창조된 형태로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창조성은 모차르트 같은 경우처럼 특별한 재능으로서의 창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차르트 유형의 창조성은 그 외 성격의 나머지 부분과 거의 관련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단지 새로움 그 자체를 위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의 창조성도 아니다. 이 창조성은 자연적이고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창조적인 재능의 선상에 더 가까이 놓여 있다. 또한 이런 창조성은 때묻지 않은 아이의 순수하고 보편적인 창조성과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매슬로우는 이러한 종류의 창조성이 보편적 인간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으로서 출생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잠재력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꽤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아동기 이후 결핍 동기의 증가와 함께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을 문화에서 획일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결핍 동기에 숨막히는 힘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창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매슬로우가 열거한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더 크게 인류와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점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결핍 욕구를 안정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즐길 수 있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지만 관습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칭찬받거나 안심되는 말을 듣거나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같이 있을 필요도 없다. 실제로 그들은 고독과 사생활을 보통 사람 이상으로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럼에도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또한 아이들과의 관계보다 더 깊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일반 경우보다 더 깊고 더 심오하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어른들 사이에서 더 깊고 더 심오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융화될 수 있고 더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더욱 완벽한 통일시를 보여줄 수 있고 자아에 대한 경계선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헌신적인 관계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난다. 비록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에너지를 쏟지는 않지만 그들은 특정인에게만 헌신하면서도 인류 전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일반인들과 광범위하게 박애, 애정, 우애를 나눌 수 있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의 결점.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그 완벽한 인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결점이나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으로 자기 실현하는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다. 이러한 결점은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 인간임을 즉 박제된 존재 꼭두가시 혹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비현실적으로 투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 육체를 지닌 인간임을 보여주는 증거지만 매슬로우는 이러한 결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한 것 같다. 비록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약점들을 지니고 있음을 신속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매슬로우는 이러한 결정을 대수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 역시 어리석고 낭비가 심하거나 경솔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재미없을 수 있고 고집이 세거나 화를 잘 낼 수도 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업적, 가족, 친구 및 자식에 대해 갖는 천박한 자만심과 자부심 및 편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인간적인 결점뿐만 아니라 취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특성들이 자기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훌륭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경험만을 추구하는 경향성 때문에.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어리빠지고 재미없고 사회적으로 흔한 여가 활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인들에 대한 인정 어린 태도 때문에 그들은 때론 지나치게 인정이 많을 수도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옳지 못한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타인에게 결핍 동기로 발생하는 의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 이용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 생각지 못할 정도로 무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언뜻 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필요한 경우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강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몇몇 독자들은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머물러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양쪽 모두 불행했으며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만 너무 마음이 약해 그 관계를 끊지 못했다. 특정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즉시 정리할 것이다. 신속하게 결말을 짓는 행위가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결정이 양쪽 모두를 위해 필수적이고 최선이라는 냉철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자기 실현에 관한 원 논문에서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두 가지 특성을 매우 간단하게만 언급했다. 매슬로우는 존재의 심리학에서 비로소 이 두 특성을 더 강조하면서 자세히 다루었다. 매슬로우는 6, 7, 8장에서 매슬로우는 절정 경험과 비인지, 비코그니션, 절정 경험, peak experience, 비코그니션을 논의하고 있다. 11장, 12장에서는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이 두 가지 특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후자는 전자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생겨난다. 절정 경험. 우선 몇몇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존재의 심리학에서 매슬로우는 결핍, deficiency. 결핍이라는 단어를 약자 D로 표시한다. 그래서 demotivation, D 동기, 결핍 동기를 의미하고 D인지, decognition은 결핍 동기로 생기는 지각 및 여타 정신적 과정을 일컫는다. 한편 B는 결핍의 정반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동기,
결핍 동기가 안정적으로 충족된 후에 나타나는 동기로 충족을 추구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유형의 동기를 지칭하며 비인지는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결핍 동기의 효과가 제거된 후에 나타나는 지각 및 여타 정신적 과정을 의미한다. 적어도 20살 때부터 혹은 아마도 더 일찍부터 매슬로우는 전통적으로 신비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주로 개인적 이유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나는 신비적 체험을 했는데 너무 강렬하게 느껴서 눈물을 흘렸다. 자기 실현에 관한 원 논문에서 매슬로우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황홀함, 경이로움, 경외감을 일으키는 이러한 체험은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지각하는 그들의 전반적 경향성이 순간적으로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매슬로우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신비한 체험, 즉 떨림이나 전율을 동반하는 성숙한 체험뿐만 아니라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12번씩이나 경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는 좀 약한 형태의 신비한 체험도 강조했다. 이 점은 매슬로우의 원 논문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왜냐하면 매슬로우는 다른 모든 측면에서 자기 실현하는 사람과 달리 평범한 사람들 간에 어떤 단절된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신비한 체험에서는 연속성이라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속성이라는 차원.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존재의 심리학 출간 이전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었다. 6장의 자기 실현에 대한 재정의 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이 붙은 글에서 매슬로우는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매슬로우가 자기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기술한 특성들 가운데 일부를 적어도 한 번쯤 경험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경험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기 실현하는 사람이 된다. 적어도 그렇게 짧은 순간 동안 그들은 더 참된 자신이 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더 완벽하게 발휘하며 존재의 핵심에 더 가깝게 접근하고 더 인간적으로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기 실현을 존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와 정도의 문제로, 즉 특성 개인의 힘이 특정한 방식으로 모아지는 일종의 사건이나 분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을 이루는 논의가 여기 있다.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결핍 동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자기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순간순간 결핍 동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이 결핍 욕구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러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일부분을 투자해야 한다. 그 사람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낄 것이다. 관리를 하지 않아 지붕이 썩게 되면 비에 젖어 감기에 걸릴 것이다.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면 실업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결핍 동기의 잔재들이 짧은 순간일지라도 사라져서 현실을 가능하면 최대한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이때는 잠시나마 그 사람이 최고의 절정 상태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황홀감, 경이로움, 경외감으로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매슬로우는 이러한 경험을 신비적 체험이라고 명명했다.
정도는 좀 덜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결핍 동기의 끈질긴 요구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을 이용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아니면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적어도 중간 수준의 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순간이 그들에게도 종종 생긴다. 보통 사람들이 도달하는 절정은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에 비해 보통 사람들이 도달하는 절정은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에 비해 그 횟수와 깊이에서 뒤지지만 그럼에도 그 절정은 모두 하나같이 동일하다. 절정 상태에서 바라보기. 심리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불면해져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신비한 체험의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탁월하게 기술하고 있다. 제임스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러한 경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분명히 그는 신비스러운 의식 상태를 자연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몇 차례 질산을 흡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혹은 적어도 그와 매우 유사한 상태를 유발하여 경험했다. 마치 상태에서 경험한 뜻밖의 사실들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경험한 신비스러운 체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보고한 것과 매우 유사했다. 마치 상태에서 경험한 뜻밖의 사실들이 종교적으로 여타 신비스러운 체험과 매우 유사했다. 이런 경험들은 모두 결국은 일종의 통찰력인데, 이러한 통찰력은 분명히 형이상학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통찰력의 끊임없는 핵심은 화해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적대자들 사이의 알력과 갈등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화해는 마치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서로 대조적인 종이지만 이보다 더 범주인 속에 모두가 동일하게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이 종들 중에서 더 고귀하고 훌륭한 종이 바로 속이기 때문에 종보다 더 큰 범주가 속이야. 이런 종은 적대자들을 자신의 일부로 흡수하고 수용한다. 적대자들을 자신의 일부로 흡수하고 수용하는 어떤 화해야. 하나가 되는. 제임스의 통찰 이후 약 60년이 지나 매슬로우는 절정 경험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기술했는데, 이는 제임스가 말한 통찰력과 매우 유사했다. 매슬로우는 올림푸스 산과 같은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입장에서 절정 경험을 기술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지각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선하다. 매슬로우가 절정 경험에 갖는 중요한 의미를 기술했는데, 이게 제임스가 말한 통찰력과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지각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선하다. 악, 고통 혹은 위협을 단지 부분적인 현상으로, 이것은 세상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둘로 나뉘거나 서로 극단적이거나 대립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초월하거나 해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속된 직선의 두 끝은 서로에게 정반대이며 서로에게 가능한 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정반대의 두 끝이 서로 통합되어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은 원이나 나선형이 된다.
비일관성, 대립, 모순은 부분적인 인식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것들은 세상을 전체적으로 인식할 때 사라진다. 심오한 통찰력과 유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통찰력을 경험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주제를 몸소 연구하면서 일시적으로 체험한 위대한 깨달음을 그 순간 이외의 경험에 근거하여 측정할 때 그러한 깨달음이 언제나 널리 퍼져 확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초기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질산의 흡입을 통해 경험한 통찰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적대적인 것들이 서로 융합하여 하나로 되는 것. 자기 자신이 그러한 통찰력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했다.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포착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틀림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임스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모두를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이러한 경험들은 인간 의식의 잠재적 범위가 평상시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인간 의식의 잠재적 범위가 평상시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어있을 때의 의식, 이른바 이성적인 의식은 특별한 형태의 의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성적 의식 상태에 있을 때 아주 얇은 차단막을 이용하여 그들의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보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의식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한 자극을 가해서 살짝 닿기만 해도 이러한 의식이 거기에 매우 완전하고 명확한 정신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정신적 상태를 아마도 어딘가에 이용하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의식을 무시한 채 의식 전체를 설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궁극적일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의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식은 일상적인 의식과 매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식이 비록 그 법칙이 모를지라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고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너무 일찍 종결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메슬러의 접근은 문체상으로는 매우 달랐지만 그의 결론 또한 제임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메슬러도 위대한 통찰력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절정 경험 속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시를 나중에는 마음에 차지 않아 내팽개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감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창조하는 것과 그러한 역량 하에서 창조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절정 경험은 존재인지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몇몇 절정 체험에서는 실체를 더 명확하게 보고 본질을 더 심오하게 통찰할 수 있다는 분명한 암시를 우리는 감히 무시하지 않는다. 이 주제에 대한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제임스와 메슬로우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절정, 신비적 발견, 계시, 통찰 혹은 그들이 명명한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경험의 실질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제임스는 단지 이러한 경험들이 비록 그 법칙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고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활동 영역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왔다. 다른 한편 메슬로우는 인간이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영역 중에는 절정 경험에서의 비인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믿고 그 후 강력하게 옹호했다.
이러한 영역은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 계속되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인간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어떤 입장에 따르면 가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 취향과 선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언가를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는 등등 이러한 입장을 모두 가치 상대주의라고 말한다. 가치 상대주의, value relativism. 이러한 입장에서는 아름다움은 단지 보는 사람의 눈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취향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와 같은 진부한 문구를 내세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가 여기서 가치 객관주의 라고 말하는 입장에 따르면 적어도 몇몇 경우에는 선과 미 등이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대상이 실제 선과 미를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다. 매슬로우가 선호하는 언어를 표현하면 이러한 입장을 사실과 가치의 융합 혹은 내부와 외부의 역동적 일치 또는 동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매슬로우는 결국은 가치 객관주의자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학과 세속적 인본주의의 이념적 전통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매슬로우는 꽤 진부한 가치 상대주의로 출발했다. 그는 심리학과 인류학의 매우 전형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가치에 대한 인간의 모든 판단은 개인이 결정하는 고유한 역사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가치에 대한 인간의 모든 판단은 개인이 경험하는 고유한 역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가 속한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게 35년 책에 미학과 풍습이라는 책에 벌써 주장한 책이야. 그는 약 2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치 객관주의로 바뀌었다. 이러한 입장 변화의 핵심을 살펴보면 매슬로우는 특히 존재의 심리학을 저술하기 시작한 후 초판을 발행하기까지 10년 동안 자기 시련이 현실을 좀 더 명료하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점진적으로 더욱 강조했다. 이 시기에 매슬로우는 자기 시련을 소수만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드물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절정 경험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최상의 단계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어느 시점에서 매슬로우는 자기 시련의 일부분을 시력이 매우 좋은 사람과 심하게 근시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자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명료하게 보기 때문에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후자에게 얘기해 줄 거리가 많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첫 번째 단계가 6장에 있다. 그는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그리고 결핍 동기로 빚어지는 왜곡을 덜 범하면서 현실을 자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자각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시금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은 더 높은 민감성과 더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보다는 그들의 눈을 통해 현실을 본질에 대한 더 훌륭한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광산에서 별로 민감하지 않은 동물을 이용하기보다는 민감한 카나리아를 이용하여 가스 탐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는 카나리아를 이용해 가스 탐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래.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짧은 순간이지만 자기 실현을 할 때 절정 경험을 가장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다. 우리는 평상시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실체에 대해 더 진실한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 매슬로우는 더 훌륭한 보고서, 논리를 가치에 대한 문제로 확장한다면 지침서 없이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매슬로우가 가치라는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매슬로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전체로 통합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존재 그 자체의 가치. 여기 38페이지부터